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인데요. 오늘은요, 어떤 판사님이 쓰신 패소의 비법이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칼럼은 한 15년 전 그것보다 더 오래됐던 글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될 때 이 글을 보고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 판사님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진짜 승소를 해줄 수가 없더라, 무조건 패소를 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이 칼럼을 썼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성실한 재판 태도. 불성실은 당연히 패소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변호사나 재판의 당사자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경우에는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패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인대요. 대표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기일을 내려줬는데 조정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또 준비서면도 한 일주일 전에 내는 게 아니라 재판 전날 아니면 재판 당일 아침 이렇게 내서 상대편 변호사가 미리 볼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또 판사님이 특별히 성명 준비 명령 이런 걸 내릴 때가 있는데 주어진 기일 안에 성명을 하지도 않고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불성실한 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장만 하는 거. 주장만 하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법이란 건요, 주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증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인절미를 비유했는데, 주장이 콩고물이면 입증 자료는 바로 떡인 거예요. 누구도 콩고물만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떡과 잘 버무려진 인절미를 먹고 싶어 하지. 진짜 주장만 주구장창하고 항변할 때도 항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주장만 그냥 일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장만 계속하는 거는 절대로 승소할 수 없는 패소의 비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쟁점이 아닌 내용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라고 합니다. 당사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신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특히 감정적으로 상대편을 비난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이라는 건 상대편이 거짓말한 것을 반박하는 경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냐 아니냐, 그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그 핵심적인 쟁점에 따른 요건들이 뭐고, 그 요건에서 지금 상대편은 어떻게 항변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딱딱하게 나오는데, 당사자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구속 요건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쟁점이 아닌 것들을 진짜 과도하게 집착해서 거기에 꽂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핵심 쟁점이 아닌 부분에 꽂혀 있을 때 거기가 쟁점이 아니고 여기가 쟁점이다 라고 끌고 오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쟁점을 너무 지엽적인 것이나 유리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의 선후 관계상 이 쟁점이 더 선행하는 쟁점인데 너무 뒤에 쟁점에만 몰입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쟁점의 선후 관계를 잘 풀어주시고, 너무 지엽된 쟁점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분위기도 한번 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재판이 좀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능한 서면을 길게 쓰는 거. 이게 패소의 네 번째 비법입니다. 자, 법원에서는 서면을 많이 내는 거 정말로 싫어해요.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의뢰인이 우리 변호사 이번에 서면을 30장 냈더라, 40장 냈더라 하면서 우리 변호사 너무 성실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길게만 내는 거요 절대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 판사분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준비 서면은 10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10장이면 정말 간결하고 간명하게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승소를 하는 서면은 그런 서면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맨날 30장 넘고 100장 넘고 이런 서면들은 오히려 패소의 비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독성도 떨어지게 핵심 쟁점과 관련된 주장들을 뒤쪽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이렇게 써내면은 판사님들이 알아서 다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님들도 사람이고요, 판사님들도 눈 아프고 거북목 있으시고 근시 오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앞에 배치하고 그렇게 제출한 서면이 좋은 서면이고 승리를 위한 서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객관적인 증거와 반하는 주장을 하는 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기존 주장을 어떻게 순화를 하든가 가다듬든가 해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반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느끼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신빙성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판을 끌고 가는 건요, 재판부의 신뢰를 완전히 깎아먹기 때문에 소송 흐름상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주요 요건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로서 직접 증거, 주요 사실이 실제로는 어떨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그 주요 사실을 추정할 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과 다를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똑같아요. 소송에 증거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거는 이건 소송 사기가 되죠. 근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증거관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진실에 배치되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패소의 비법 5번째예요.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건 작지만 큰 게 될 수가 있는데 재판부의 진지한 권유를 흘려듣는 겁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뤘을 때 판사님께서 이건 마지막으로 조정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피고에게도 그게 유리할 것 같은데 원고에게도 그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지막하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권유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니면 피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대로 판결문으로 받아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미리 자기 선입견을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판사가 내 사건에 참견을 해 판결이 날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흘려 들으시는 의뢰인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있다면 이거는 판사님께서 진지하게 권고를 내리신 거기 때문에 흘려 듣지 마시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드릴 텐데,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판사가 돈 먹었나 이런 식으로 불신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마지막 패소의 비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더라도 잘 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패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판사님들이 생각하시는 패소의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런 패소의 비법을 잘 숙지하시고 이 패소의 비법과 반대로 하시면 그렇게 억울해지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재판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비원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